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삶을 살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종종 생기게 되더군요. 그래도 나름 지금까지 그 변수를 잘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은 일에도 괜히 심장이 떨리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문제가 생겨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라고 위안을 삼으며 대처하고는 있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가족 문제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남편이 가출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부부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물론 다른 부부들처럼 가끔씩 사소한 일들로 말다툼을 하기는 했죠. 다만 남편과는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둘 다 뒤끝이 없어서 그런지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거의 드물었어요. 특히 남편은 가정적인 편이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할 텐데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굳이 제가 큰 소리를 낼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출이 아니라 혹시 사고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이 많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경찰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 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지인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혹시 술에 취해 어디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밖을 돌아다녀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디서도 남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저는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 받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길에서 주었다면 보통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받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무언가 요구를 하기라도 할 텐데 전화 연결은 되는데 상대방은 수신 거부 버튼만 눌러대니 저로서는 너무 답답했죠. 차라리 싸우고 홧김에 나간 거라면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 부부는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말다툼 한 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거의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걸려오는 전화가 귀찮았는지 아예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해버렸어요. 경찰에서도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니 심각성을 느꼈는지 남편을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라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니 알고 있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3달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경찰에서도 휴대폰을 켜지 않으니 결국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하시더군요. 저도 3달가량의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포기 상태가 되더라고요. 휴대폰 전원을 꺼놨을 정도면 남편이 집에서 가출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생각하며 지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를 애타게 찾다가 3달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안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러나 시댁에서는 몇 달째 남편이 나타나지를 않으니 답답하셨는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의 소식을 듣자마자 매주 집으로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집에 오시면 저 때문에 멀쩡한 내 아들이 가출을 한 거라며 화를 내시기도 했죠.
당연히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니 하루아침에 아들이 사라진 시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나 싶어서 다 받아주고 참았어요. 남편이 늦게라도 돌아오면 좋겠지만 만약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이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겠지 싶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몇 년이 지나도 한 달에 4-5번은 꼭 찾아오셔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가셨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직장에 있는 저를 찾아오시기도 했죠.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집 주변에 있는 직장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몇 번이나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본인 아들을 찾아내라고 하더군요. 많은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이 나면서 저는 겨우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뻔했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자꾸만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칠 대로 지치고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남편을 잃었는데 안 그래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제가 왜 시어머니까지 감당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제는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3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남편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살면서 마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었어요. 이쯤 되면 남편도 일부러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집을 나간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을 만나보니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소재 파악이 힘들고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배우자가 생사불명이라고 판단하고 진행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을 테니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남편의 의견을 듣고 하는 이혼이 아니기에 조금은 찜찜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년을 며칠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사불명으로 판단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리고 소송을 진행한 후 다음 해를 넘기지 않고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어요. 사라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후부터 저는 두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고 훌륭하게 잘 키워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정말 개처럼 일을 했었죠. 물론 이혼을 하게 되었을 당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라 혼자서 버겁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겪고 있는 사춘기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는 일이니 그저 사고만 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된다고 위안을 삼았죠. 그런데 아이들 사춘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제가 이혼을 해서 이제 남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전 시어머니는 이전 신우까지 데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더군요. 전 남편에게는 1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지방에 살고 있어서 전화로 난리를 치는 한이 있어도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이전 시어머니는 이전 시누이까지 합세해 전보다 심하게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사라진 게 다 내 탓이라며 살려서 눈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예전에는 가족 잃은 마음 다 똑같지만 표출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억울함이 생겨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참고 살 이유가 없으니 저에게 찾아와 깽판을 칠 때마다 경찰을 불러가며 그것들과 싸웠죠. 하지만 두 모녀는 지치지도 않는지 끝까지 쫓아다니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모녀에게 시달린 지 약 2년 정도가 더 지났을 무렵 갑자기 전 남편의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은 전 남편과 동업을 했던 동반자 같은 사람인데 전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고 난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죠.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반갑고 연락을 줘서 고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전 남편의 지인이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안부를 전하기 위해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자마자 전 남편의 지인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더군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빈이랑 예준이도 건강하게 잘 있죠? 그럼요.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준혁 씨도 잘 지내죠?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다. 애들 아빠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 자주 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와이프도 재수 씨 안 본 지 오래되었다고 한 번 얼굴이나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원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 쉽게 연락을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저라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아유, 준혁 씨가 왜 미안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가족 버리고 집 나간 재원 씨가 못됐죠. 우리 시간 맞춰서 애들 데리고 얼굴 한번 봐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예준이가 준혁 삼촌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희 애들도 예빈이 예준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아, 참.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재원이가 쓴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재수 씨한테 이걸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내용도 그렇고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재원 씨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편지에 대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본인이 바다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늘의 별이 될 테니 찾을 생각도 찾지도 말라고. 뭐라고요? 아니, 애들 아빠가 편지에 그렇게 적었다고요? 아니, 멀쩡하게 가족들이 살아있는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저한테 전화를 했으면 위치 추적이라도 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막았을 텐데 편지를 두고 가서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읽어보니 편지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애써 마음 잡고 살고 있는 재수 씨한테 보여줘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마치 재원이 유서 같아서요. 재원이가 편지를 저한테 쓰기는 했지만 가족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넣어놓고 간 것이 아닐까 싶어서 연락했어요. 준혁 씨, 제가 지금 갈게요. 그러니까 편지 좀 주세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지인과 전화를 끊고 엉엉 울면서 약 1시간 거리를 달려갔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전 남편의 편지를 내밀었죠. 정말로 통화로 들었던 것처럼 바다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하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하늘의 별이 될 테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며 멍이 들 정도로 제 가슴을 내리쳤죠.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사람이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전 남편은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숨어버린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으면 생을 마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혼을 했는데도 저는 전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현실이 정말 괴로웠어요. 또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럼 저를 또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더군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을 했고 전 남편의 지인에게 남의 집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편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전 남편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집까지 나갔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전 남편의 지인 집에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인데, 편지에는 그저 생을 마감할 테니 찾지도 말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어요. 허무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하면서 가족이 아닌 친구 집에 편지를 남겨놓을 정도로 나는 전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던 건가 싶어서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고 갔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전 남편의 소식을 편지로 전해 듣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이 둘이 있으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보냈죠.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도 전 남편 친구를 통해서 전 남편이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건지 아침부터 역시나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전 남편 친구는 전 남편을 알고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이전 시댁 식구들이랑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받자마자 저에게 알려주고 나서 바로 이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린 듯 싶더라고요. 두 모녀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집에 찾아왔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하고 난 후라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싸움 구경은 아이들에게 시켜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모녀는 집안에 발을 붙이기가 무섭게 저를 보자마자 옷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끌어서 집 밖으로 내쫓아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발로 차고 바닥으로 들어 누워버렸죠. 그러면서 두 모녀에게 지금 이거 무단 침입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전 시어머니와 시누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다가 듣기에도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무단 침입?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고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라. 여기가 내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어머니가 나가셔야죠. 이 집 원래 내 아들 거다. 내 아들이 너랑 살면서 고생만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남기고 간 집 아니냐? 게다가 너는 이혼도 했잖아. 그런데 네가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냐? 그러니 네가 쓸 자격 없으니 조용히 나가라. 이전 시어머니는 이 말을 끝으로 아예 짐까지 다 들고 와서 거실 한가운데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자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 우리 집에 자기네들 가구를 모조리 가져다 놓았죠. 그날은 아이들도 집에 있었던 이른 아침이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게 무슨 유치한 장난인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느덧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화가 난 저는 이전 시어머니에게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는 아예 제 말을 무시하더니 저희 식구들이 나갈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며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아주 곤욕이 따로 없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찰을 부르는 것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등교도 시켜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전 시어머니와 시누는 순순히 나갈 것 같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런 이전 시어머니와 시누를 집에 그대로 두고 아이들 학교를 등원시킨 후 그냥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빼앗길 위기였고 이전 시어머니와 시누가 눌러 앉아 있는다 해도 솔직히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우선은 출근부터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는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종종 찜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 부탁을 드려 반차를 쓰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당연히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와 아이들이 나가면서 바로 집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는데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덕분에 문제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또 집 안을 둘러보니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니 이것저것 물건이 쌓여있는 집 안에 있기 힘들었던 건지 다시 돌아간 듯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전에 먹을 간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리더군요. 별것 아니겠지 생각하며 휴대폰을 열어봤죠. 그런데 전 남편이 가출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하라고 남기고 간 예금 통장에서 누군가가 수억 원을 빼갔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제 두 눈을 의심했죠. 그런데 계좌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누군가가 큰 돈을 모조리 빼갔더군요. 저는 혹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은행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든 아니면 은행이든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전까지는 두 모녀만 이 집에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집을 빼앗겠다고 이삿짐까지 옮겨놓으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 수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전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교육비와 나중에 상속할 재산들은 한 곳에 모아 예금 통장에 넣어놓았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했었거든요. 두 모녀가 혹시 그때 남편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집 문제를 핑계대며 통장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일단 저는 남편의 인감 도장이 집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감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은 항상 화장대 서랍 깊숙이 조그마한 박스 안에 모아서 넣어놓거든요. 그렇게 저는 홀린 듯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화장대 안에 있는 박스를 꺼내보았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그 박스 안에는 남편의 인감도장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박스 안을 보니 확실하게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가 예금 통장 속 돈을 빼간 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곧바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니, 아무리 본인 아들이 남겨놓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는 것은 엄연히 범죄나 다름없기에 이전 시어머니는 신속하게 경찰에 체포되었죠. 저는 이전 시어머니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이전 시어머니가 빠져나가기 위해 변명을 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형사님, 저는 그저 우리 아들 명의로 된 빚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대신 갚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 세상에 먼저 갔는데 자식도 둘이나 있는 마당에 빚이 있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마음으로 아들이 남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대신 처리를 해준 거예요. 김하진 씨,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인 돈도 아니고 죽은 자식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게요. 형사님, 정말이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사님, 죽은 애들 아빠 재원 씨 본인 앞으로 빚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돈이 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랑 하던 사업도 나름 잘 되고 있어서 저희 식구 넉넉하게 살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님 앞으로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김화진님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뒤에 있는 의자에 잠시만 앉아 계시겠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조사해보면 빚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온다는 형사님의 말씀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하여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아들 빚 갚아주려고 했다는 말도 쏙 들어갔죠. 그렇게 한참 동안 이전 시어머니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형사님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넘겨준 예금 통장 속 돈을 뺏기 위해 제가 출근하자마자 안방 여기저기 뒤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조그마한 상자에서 전 남편의 인감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둘러 은행으로 갔다고 해요. 그렇게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계좌에서 4억이라는 큰 돈을 빼서 이전 신우에게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시 은행에는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가 함께 동행한 게 밝혀졌다고 하더군요. 이전 시어머니랑 신우는 마치 전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를 했던 것이었어요. 은행원은 전 남편의 엄마와 누나가 대리인 자격으로 오자 큰 의심 없이 처리를 해주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전 남편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두 모녀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법정에서 내 자식들의 교육비와 상속되어야 할 재산을 이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리고 예금 청구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여 권한이 없는 예금을 이체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벌을 내려달라고 판사님께 호소했죠. 재판이 진행되기 전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해보았을 때 이미 범죄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두 모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물도 충분히 있기에 법원에서 적당한 죗값을 구형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가 강력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이전 시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 측에서는 죽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려고 했던 행동이니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니 그런 식으로 없는 내용까지 쥐어짜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예금 통장 속에 있는 돈은 손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 남편이 이전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욕심냈다는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재판은 한참 진행되었고 어느덧 최종 변론을 할 때가 다가왔죠.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사라져 죽음을 맞이한 아들의 일을 처리해 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 며느리를 잘못 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나요? 라고 하며 끝까지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이전 시어머니의 눈물 연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니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죄질이 가볍지 않으니 강력한 처벌을 받겠지 싶었죠. 그렇게 이전 시어머니의 호소가 끝난 후 판사님께서 재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결과는 법률 위반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이전 시어머니에 대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어요. 유죄로 판단되기는 했지만 당연히 징역형을 살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제 기준에서는 이전 시어머니에 대한 형벌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사님께서는 이전 시어머니가 고령에 해당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했다며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당연히 이전 시어머니는 징역형을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떨어지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저는 실망했지만 이미 판결이 났는데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 나서려고 하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 남편이 저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처음에는 헛것을 본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제 뒤에서 법정을 나오려던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도 전 남편을 봤던 것인지 많이 놀란 듯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남편이 나타난 순간부터 법정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재판을 받느라고 방청석에 누가 앉아있는 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전 남편이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는 여기 귀신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쳐서 법정에 있는 경위에게 끌려가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소란을 피우더군요. 결국 두 모녀는 제압을 당해 거의 개처럼 끌려나갔어요. 두 모녀가 끌려나가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고 그제서야 저와 전 남편은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이제서야 눈앞에 나타난 전 남편이 믿기지도 않고 괜히 미웠지만 일단 저는 어떤 불만이 있어 집을 나갔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나랑 아이들 버려두고 왜 나갔어? 그것도 통보 한마디 없이. 나한테 불만이 있었다면 대화를 통해 풀면 될 텐데 꼭 아이들까지 버려두고 집을 나갔어야 했어? 당신 나가고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해? 정말 미안해. 욕심 많은 엄마랑 누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이 뭘 했길래 가출까지 해. 그게 엄마랑 누나가 내가 모아놓은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 어차피 돈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몰래 돈을 빼내려고 계획 세우는 것을 내가 들어버렸어. 뭐라고? 두 사람이 당신이 집을 나가기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서 혹시나 엄마랑 누나가 돈에 눈이 멀어 우리 가족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집 나간 척하면서 몰래 숨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 원망만 했잖아. 차라리 몰래 알려주기라도 하지. 미안해. 혹여나 엄마랑 누나가 미행이라도 해서 내 위치를 알면 안 될 것 같아 철저히 숨겼어. 그런데 당신이 이혼까지 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 미리 알려주기라도 할 걸. 그랬다면 당신도 덜 힘들고 걱정도 덜 할 텐데. 됐고 이제라도 왔으니 괜찮아. 그런데 지난번에 준혁 씨한테 당신이 쓴 편지 한 통이 왔다고 해서 가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다에 빠져 생을 마감한다고 적혀 있던데 그건 정말 당신이 작성한 거 맞아? 내가 작성한 거 맞아. 몰래 가서 지켜보니까 엄마랑 누나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길래 떼어내려고 일부러 준혁이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 소식을 전한 거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두 사람은 편지를 받고 오히려 당신을 더 괴롭히더라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이랑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벌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가족한테 본인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바다에 빠져 생을 마감한다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전 남편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면서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아 안쓰러웠죠. 전 남편은 가족을 생각해서 집을 나갔음에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라도 우리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가더군요. 그리고 나선 제게 전 남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알고 보니 3년 동안 잠적하며 막노동 일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하더군요. 3년 동안 매일 삼각김밥 하나만 먹고 모은 돈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벌 받는다 생각을 했다네요. 그리고 은행에 저금도 못하니 이렇게 현금으로 모았다는데 그 돈이 좋게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전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던 그날 저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전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도 눈물의 재회를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아빠를 봐서 그런지 처음에 아이들은 어색하게 거리를 두기도 했지만 금방 아빠에게 다가가 안기더군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기 전 저는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았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저는 전 남편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어요. 결과적으로 전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 가출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재혼을 권했죠. 당연히 전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 둘이 다시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저에게 이민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전 남편이 다시 살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봤으니 이전 시어머니와 신우는 돈을 빼앗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쓸 것이 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둘을 피해 연을 끊고 이민을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무엇보다 지금은 전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준혁 씨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으니 본인은 해외에 가서 마음 편히 새로운 도약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이참에 아이들도 해외에 나가서 외국어도 익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니 그럼 본인들도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냐며 좋아하더라고요. 다음날 저희 둘은 재혼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고 곧바로 이민을 위한 준비를 하나둘씩 진행하기 시작했죠. 웬만하면 마음을 먹었을 때 빠르게 이민을 가고 싶어서 저희 둘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몇 주 만에 저희 가족이 이사 갈 곳이 정해지고 약 한 달이 되던 시점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하여 이것저것 수속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 두 모녀가 화가 난 채로 출국장 앞에 저희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싶었죠. 그런데 두 모녀는 어떻게 가족이 되어서 본인들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갈 생각을 하냐며 노발대발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먹고 살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가려면 4억을 내놓고 가라고 했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두 모녀는 저와 남편의 뒷덜미를 잡고 돈을 줄 때까지 안 놔줄 거라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 모녀를 힘으로 떼어냈고 당신들과 인연을 끊을 거라며 경찰 부르기 전에 가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저도 옆에서 전화기를 들고 경찰을 부르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모녀는 경찰서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면서 무릎을 꿇더니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더군요. 아직 어린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당장 일어나서 가라고 했더니 저와 남편의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다면서 가더라도 돈 조금만 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화가 날 대로 났고 저도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두 모녀를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본인 인생은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한마디 던진 후 저희 둘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출국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두 모녀를 보니 아주 절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두 모녀에게 당한 것들이 생각나 아주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들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해서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크게 힘들지는 않네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역시 아이들은 국적이 달라도 금방 사람들을 사귀고 적응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학원은 다녔지만 실전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영어 선생님을 붙여서 가르쳤어요. 다행히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서도 영어를 계속 쓰다 보니 몇 달이 지나니까 곧잘 하더라고요. 타지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저희 가족들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라서 지금쯤 두 모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저도 고통받는 시간만큼 그 사람들도 똑같이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